이게 바로 아침에 첫 발을 내딜 때 뒤꿈치가 아픈 주된 이유입니다. 실제로 족저근막염은 초기에 만 하면 90% 이상은 비수술적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수술은 진짜 최후의 선택이에요. 족저근막염 환자만 수술을 고려할 정도로.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이정표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서 첫발 디딜 때 뒤꿈치가 찌릿하게 아픈 적 있으신가요? 계단 내려갈 때 발바닥이 너무 아파서 발끝으로 살짝 걸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증상 때문에 병원을 찾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족저근막염이라는 질환이에요. 그런데 이 족저근막염은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6개월이고 1년이고 지속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제가 작년에 족저근막염 테이핑 방법과 마사지법을 알려드린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이 조회수 350만 회를 넘겼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족저근막염에서 영원히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셀프 진단법, 그리고 효과적인 치료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트레칭 방법까지 최신 정보로 완벽하게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이 왜 생기는 걸까요? 원인을 설명드릴 텐데 본인의 생활 습관이나 발 상태와 비교하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발바닥에는 족저근막이라는 강한 섬유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은 발바닥에 이렇게 아치가 있잖아요. 아치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우리가 걸을 때마다 충격 흡수를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해요. 그런데 이 족저근막이 반복적으로 자극을 받거나 아니면 과도한 부담이 가해지면 그 안쪽에 아주 작은 손상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이 미세한 손상들이 쌓이면 결국에는 염증 반응이 생기고 찢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이 상태에서 밤에 잠을 잘 때는 발이 이렇게 구부러지잖아요.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에서 자면 우리 몸이 이 찢어진 근막을 회복하려고 세포들이 와서 여기 막 들러붙기 시작을 해요. 여기 와서 이렇게 붙기 시작을 하고 이게 하룻밤 사이에 이게 완벽하게 붙었다. 그러면 괜찮겠죠. 다음날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룻밤 안에 이게 완벽하게 붙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덜렁덜렁 좀 약하게 붙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딱 내딛는 순간 이 어설프게 붙어있던 근막이 부북 하고 다시 찢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새로 찢어지는 건데. 이게 바로 아침에 첫 발을 내딜 때 뒤꿈치가 아픈 주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족저근막에 무리가 가는 이유는 뭘까요? 4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족저근막의 과사용이에요. 갑자기 운동량을 늘렸거나 아니면 러닝이나 등산 같은 활동을 무리하게 했을 때, 아니면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직업이라면 족저근막에 지속적으로 충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발에 익숙하지 않은 강도로 갑자기 운동을 했을 때 더 쉽게 손상이 생깁니다. 다시 얘기해서 무리한 사용이 계속되면서 족저근막이 회복될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면 결국엔 이게 염증으로 발전을 하고 만성적인 족저근막염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원인은 발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평발이라는 건 발바닥 아치가 이렇게 낮아지는 거죠. 아니면 거의 없는 상태거나, 이 경우에 걸음을 걸을 때 발바닥 전체에 가해지는 충격이 분산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걸음을 걸을 때 특정 부위로 체중이 쏠리면서 굉장한 충격이 근막에 가해지게 됩니다. 족저근막에 집중적으로 압력이 가해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반대로 요족이라는 건 발이 이렇게 아치가 정상보다 높은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요족은 발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족이 있는 경우에는 발바닥이 제대로 충격 흡수를 하지 못합니다. 결국에 뒤꿈치와 발 앞꿈치 쪽으로 체중이 쏠리면서 그쪽에 부담이 가고 족저근막이 더 쉽게 손상이 되는 결과가 생겨요. 발의 구조가 정상 범위를 넘어가 있으면 일반적인 보행이나 가벼운 활동만으로도 족저근막염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 원인은 나이와 조직의 탄력 저하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피부뿐만이 아니고 근육, 힘줄, 인대 같은 결합 조직들이 점점 탄력을 잃게 됩니다. 특히 족저근막처럼 섬유질이 강한 조직은 원래 이게 잘 늘어나지가 않아요, 원래부터. 근데 나이가 들면 안 그래도 이 뻣뻣한 부위가 더 뻣뻣해지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충격을 받거나 반복적인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중년 이후에는 족저근막염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50대 이후 여성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폐경 이후에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콜라겐 감소와 결합 조직의 약화가 원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4번째 원인, 잘못된 신발 착용입니다. 바닥이 너무 딱딱하거나 쿠션이 거의 없는 신발을 신고 다니면 걸을 때마다 발바닥에 전달되는 충격이 족저근막염으로 그대로 전달이 돼요. 특히 굽이 높은 구두, 바닥이 얇은 슬리퍼, 딱딱한 가죽 신발 같은 경우에는
때는 족저근막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하지를 못하고요. 결국에 발바닥 통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족저근막염이 있는 분들은 발바닥에 쿠션이 충분한 신발을 착용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족저근막염은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하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이 족저근막염이 맞는지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쉬운 셀프 진단법 3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보면서 직접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테스트는 아침 첫발 통증 테스트입니다. 이거 아주 간단한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첫발을 탁 디딜 때 그때 발 뒤꿈치가 찌릿하거나 콱 쑤시는 통증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 증상이 있다면 족저근막염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발 뒤꿈치 압통 테스트입니다. 지금 본인의 발 뒤꿈치를 한 손으로 이렇게 감싸고요. 반대쪽 손 엄지손가락으로 발 뒤꿈치 중앙을 꽉 눌러보세요. 어떠세요? 만약에 강한 통증이 느껴지면 족저근막염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이 통증이 얼마나 기분 나쁘도록 아프냐면 발 뒤꿈치를 꽉 눌렀을 뿐인데 정말 뒷골까지도 그 통증이 쫙 전해지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눌러봤을 때 통증이 심하게 온다? 그러면 족저근막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테스트는 발가락 스트레칭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를 하면 족저근막이 뻣뻣해져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의자나 바닥에 편안하게 앉아서 한쪽 다리를 반대쪽 허벅지에 올려놓고요. 그리고 한 손으로 발가락을 전부 잡아서 위로 젖혀보세요. 발등 쪽으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만약에 발바닥이 당기면서 통증이 느껴진다면 족저근막염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렇게 3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 3가지 테스트 중 2개 이상 해당된다면 족저근막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족저근막염은 환자분의 임상 증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더라도 병원에서는 정확한 검사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족저근막염이 의심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상 검사는 초음파 검사예요. 정상적인 족저근막 두께는 약 3에서 4mm 되고요. 족저근막염이 있다면 4에서 6mm 이상으로 이게 두꺼워진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이렇게 족저근막이 두꺼워지고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주변 혈관도 확장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엑스레이는 족저근막염에 대한 진단보다는요, 엑스레이를 통해서 다른 문제를 확인하는 거예요. 뼈에 돌출된 게 있는지, 아니면 뼈가 더 자라는 골극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미세골절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요. 만약에 엑스레이에서 뒤꿈치뼈에 작은 가시 같은 돌기, 우리 스퍼라고 부르는데 작은 돌기가 보이면 족저근막이 굉장히 오래되면서 그쪽으로 뼈가 비정상적으로 자라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족저근막염을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족저근막염이 생기면 이거 오래가는 병 아니야? 병원 가도 크게 도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실제로 족저근막염은 초기에 제대로 관리만 하면 90% 이상은 비수술적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족저근막염 치료의 첫 번째 단계는 보존적 치료예요. 이거는 약물이나 수술 없이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거예요. 생활 습관을 조절하고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치료고요. 제가 작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방법 600원짜리 테이핑 요법입니다. 족저근막염의 아침 첫발 통증 왜 생기는지 이제 아시죠? 밤 사이에 붙어있던 손상이 첫발을 디디면서 쭉 찢어지기 때문이에요. 이 테이핑 요법은 발바닥 근막이 붙지 않도록 아예 밤새 근막 자체를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발가락부터 이 테이프를 감아줍니다. 발가락 전체를 한 2-3번 정도 감아서 고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테이프 끝을 발을 당긴 상태에서 종아리에다가 고정을 해줍니다. 이때 발이 자연스럽게 꺾인 상태가 되도록 고정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 상태로 밤새 유지가 되면서 족저근막이 쪼그라들지 않고 늘어난 상태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아침에 첫 발을 딱 디딜 때 찢어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찢어지는 통증이 훨씬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아요. 왜냐면 잠을 자면서 발이 불편하니까 발에 막 테이프가 붙어 있고 발목을 고정을 시켜놨으니까 내가 잠결에 이 테이프를 막 다 뜯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미 다 해체가 돼서 침대 밑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 딱 일주일만 참아보세요. 일주일만 지나고 나면 우리 몸이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밤 사이에 테이프가 바깥으로 날아가지 않고 그대로 발을 유지를 시켜주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발 뒤꿈치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실리콘 패드나 인솔, 그러니까 깔창이죠. 이거를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신발에다가 넣으면 걸을 때 족저근막에 가해지는 부담을 확 줄일 수가 있어요. 인솔도 물론 이제 기성품으로 나오는 제품들도 있지만 병원에서 맞추게 되면 여러분 발
모양에 맞춰서 맞춤형 제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본인 발에 맞게 인솔을 쓰시는 게 아무래도 제일 낫겠죠. 기성품보다는 맞춤형으로 쓰는 게 제일 좋겠죠. 신발을 선택할 때는 발바닥에 충분한 쿠션이 있고요. 특히 뒤꿈치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운동화를 고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일반적인 구두나 슬리퍼는 피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족저근막염이 있는 분들은요, 오래 서 있거나 맨발로 걸어 다니는 습관 고쳐야 됩니다. 특히 집에서 딱딱한 마룻바닥을 막 맨발로 이렇게 걷게 되면 그만큼 충격도 더 심해지고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실내에서 슬리퍼를 신는 게 좋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체중이 많이 나가면 발에 가해지는 부하가 증가하기 때문에 체중 조절도 족저근막염 치료의 중요한 요소예요. 보존적 치료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요, 물리치료와 충격파 치료 같은 걸 병행을 하게 됩니다. 충격파 치료, ESWT라고 하는데 이 강한 충격파를 발바닥 염증 부위에다 전달을 해요. 그러면 이 충격에 의해서 빵 하고 때리고 반대로 음압이 걸리면서, 이 음압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 주변에 있는 혈류들을 쫙 끌어모으는 효과를 보이게 돼요. 그럼 주변에 혈류가 염증 조직으로 확 들어오면 그 혈류 안에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좋은 세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조직 회복을 촉진하는 방법이 체외 충격파 치료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서요, 어떤 인위적인 약물을 사용하지가 않고 자연적으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방법인 거죠. 이런 치료와 함께 하면 좋은 게 발바닥 마사지를 부드럽게 해준다든지, 특히 운동 후 갑자기 통증이 심할 때, 이럴 때는 아이스팩 같은 게 즉각적인 도움이 되겠죠. 마사지라고 하면은 거창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볼펜 하나면 돼요. 볼펜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마사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집에 있는 볼펜 아무거나 하나 집어 드시고 엄지발가락을 뒤로 젖히세요. 발바닥이 당겨진 상태에서 볼펜 끝으로 발바닥을 지그시 눌러가면서 쓸어주세요. 이게 눌러서 쓸다가 특히 아픈 부위가 딱 있거든요. 그 부위는 속도를 좀 늦춰서 천천히 지그시 눌러줍니다. 3회에서 5회 정도 쓸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족저근막 주변에 몰려있던 염증 물질하고 노폐물이 위로 밀려 올라가죠. 그게 통증을 즉각적으로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꼭 굳이 볼펜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집에서 우리 쓰는 로션 있잖아요. 로션을 바른 다음에 일회용 숟가락 있죠. 음식 배달시키면 가지고 오는 일회용 숟가락 있잖아요. 그런 걸 이용해서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화장품 스틱 같은 거, 그런 걸로 가볍게 마사지 하셔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아니면 기본적인 치료에도 반응을 하지 않는다, 이때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거든요. 스테로이드 주사는 굉장히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맞고 나면 통증이 일단은 사라져요. 문제는 발바닥에 지방층이나 근막이 녹아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주사를 너무 자주 맞으면 충격을 흡수해주는 지방층이 줄어들어요. 이게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는 전문의하고 꼭 상담을 해서 진짜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맞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술적 치료인데요. 수술은 진짜 최후의 선택이에요. 족저근막염 환자의 한 5% 미만만 수술을 고려할 정도로 굉장히 드물고요. 수술은 족저근막을 부분적으로 절개를 해서 그 안쪽 텐션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제 족저근막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스트레칭과 근육 강화 운동 알려드릴 거예요. 이때 꼭 알고 계셔야 할 거는, 족저근막염의 초기, 급성기에는 지나친 스트레칭보다는 냉찜질과 휴식이 우선이라는 점입니다. 통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이제 본격적인 스트레칭과 근육 강화 운동을 시작할 거고요.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도 통증이 계속된다고 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족저근막과 종아리 근육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입니다. 뻣뻣하기 때문이에요. 족저근막염을 치료하려면 발바닥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 발바닥과 연결된 종아리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는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가장 효과적인 스트레칭 3가지와 근육 강화 운동 2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는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종아리 근육과 아킬레스건이 뻣뻣하면 발목이 제대로 움직이지를 않으면서 족저근막에 가해지는 부담이 훨씬 커져요. 그래서 종아리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줘야 통증이 완화됩니다. 자, 벽을 보고 서서 양손을 가볍게 벽에 짚어주세요. 한쪽 발을 뒤로 크게 빼고 뒷발의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로 유지를 합니다. 자, 앞쪽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서 몸을 앞으로 기울 거예요. 이때 뒤쪽 다리 종아리가 팽팽하게 당겨지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꼭 30초 이상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30초 이하로 할 경우에 오히려 이 반응성 때문에 더 근육이 짧아지고 타이트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스트레칭 할 때는 반드시 30초 이상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동작을 하루 5회씩 반복하면 종아리 근육이 부드러워지면서 족저근막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족저근막을 직접 스트레칭하는 방법입니다. 이 스트레칭을 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첫발 디딜 때 통증이 확 줄어들 수 있어요. 스트레칭 방법은 편안하게 앉아서 한쪽 발을 반대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요. 한 손으로 발 뒤꿈치를 고정하고 반대쪽 손으로 발가락 전체를 감싸주세요. 발가락을 천천히 위쪽으로 젖힙니다. 이때 발바닥이 팽팽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족저근막이 늘어나야 돼요. 30초 유지하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이 동작을 매일 아침과 저녁 3회씩 반복하면 족저근막이 점점 유연해지면서 통증이 개선이 됩니다. 세 번째는 마사지볼이나 얼린 음료수 캔을 이용한 마사지고요. 이 방법은 발바닥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류를 증가시켜서 회복을 빠르게 도와줘요. 마사지 방법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마사지볼 또는 얼린 캔을 발바닥 아래에 두고요.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 방향으로 천천히 굴려줄 거예요. 압력을 조절하고요. 압력 조절하면서 통증 있는 부위를 중심으로 집중 마사지를 해줍니다. 하루 5분씩 반복하면 효과적이에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동작을 해주면 족저근막이 부드러워지면서 아침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족저근막염 치료에는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뿐만 아니라 발바닥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도 중요합니다. 발바닥 근육이 튼튼해야 족저근막이 받는 부담을 줄일 수가 있겠죠. 바닥에 수건을 펼쳐놓고요. 발가락으로 수건을 움켜쥐고 천천히 당길 거예요. 수건을 끝까지 당기고 나서 다시 원래 위치로 되돌립니다. 하루 10회 반복하면 효과적이에요. 앉은 상태에서 발바닥을 바닥에 붙입니다. 발가락을 최대한 벌렸다가 다시 모으고요. 이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족저근막염을 예방하고 이겨내는 키포인트 4가지는 첫 번째, 발바닥에 충격이 가지 않는 신발 착용, 쿠션이 충분한 신발, 그리고 인솔을 사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 오래 서 있거나 맨발로 걷는 습관 피하기. 세 번째, 매일 5분 스트레칭과 근육 강화 운동 실천. 그리고 네 번째, 체중 관리. 체중 관리를 통해서 발바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족저근막염의 원인, 자가진단법, 치료법, 그리고 예방법까지 모두 한 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족저근막염이 생기면 방치하지 말고 오늘 배운 스트레칭과 생활습관 교정만 꾸준히 해도 통증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2주에서 3주 동안 꾸준히 스트레칭과 치료를 병행하면 통증이 거의 절반 정도 감소를 할 거고요. 꾸준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도 공유를 해주시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쉽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이정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